안녕하세요. 에스메디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항생제 내성 기전의 마지막 시간이죠. 세포대사 억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포는 대사 경로,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통해서 단백질과 지질과 핵산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되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엽산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엽산. 네, 이 엽산이 이제 THF로 활성화되잖아요. THF가 뭐의 약자냐면 테트라하이드로 플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하이드로 그 엽산으로 활성화가 되죠. 근데 이 THF가 바로 퓨린과 그리고 피리미딘 합성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퓨린과 피리미딘은 뭐죠? 이게 바로 DNA와 RNA의 기본 단위 염기죠. 네, 그래서 이 엽산 대사가 결국에는 DNA랑 RNA의 어떤 재료를 만드는 그런 길목에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항생제가 노리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이 설포나마이드나 뭐 트리메토프린 같은 어떤 세포 대사 억제제를 통해서 엽산의 합성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엽산이 이제 생성되는 게 이제 차단이 되게 되면 퓨린이랑 피리미딘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퓨린이랑 피리미딘이 없으면 이 DNA랑 RNA의 합성 자체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균의 증식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항생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 엽산을 음식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로도 그 임신 준비할 때 엽산을 먹기도 하고 또 뭐 음식을 통해서도 엽산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 엽산을 스스로 합성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인간과 세균의 차이점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서 집중해야 될 차이점이 바로 사람은 엽산을 음식으로 섭취한다는 거. 하지만 세균은 스스로 합성을 해야 된다. 네, 이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세균의 엽산의 합성 경로를 차단하는 약물이 바로 세포대사의 억제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엽산 합성과 그 억제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설포나마이드예요. 네, 이게 뭐냐 하면 그 이게 약자로 파라 아미노 벤조익 애시드라고 해서 PABA라는 물질을 흉내내요. 네, 이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세균이 이제 PABA라는 원료를 이용해서 엽산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필요한 효소가 바로 다이하이드로 프로에이트 신테시스입니다. 네, 다이하이드로 프테로이드 신테이스. 네, 그래서 이 효소가 이 PABA를 잡아서 다음 단계로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포나마이드는 이 구조가 이제 PABA랑 진짜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효소가 그 PABA 대신에 설포나마이드에 달라붙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설포나마이드랑 이제 경쟁적으로 달라붙게 됐고, 근데 이제 설포나마이드는 실제로 엽산 합성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합성이 그냥 첫 단계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competitive inhibition이라고 하고 경쟁적 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엽산의 합성이 중단돼서 그럼 DNA 합성도 당연히 불가능하게 될 거고, 그래서 세균 증식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세포나마이드는 뭐다? 정균성이다. 네. 베크로테리오스타틱이라고 해서 정균성으로 작용을 한다. 그거를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설포나마이드는 PABA를 흉내를 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DHPS의 이 효소를 속여서 세균의 엽산 합성을 첫 단계에서 막는다. 사람은 엽산을 음식으로 얻기 때문에 이 약은 세균에만 작용하는 어떤 선택적인 독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트리메토프림입니다. 트리메토프림.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이하이드로 플레이트 리덕테이즈를 이제 억제를 해요. 그래서 활성형 엽산인 이 THF의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트리 메토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균의 엽산 대사 그 과정들, folate pathway 중에서 마지막 환원 단계를 막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적 효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즈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경로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이제 DHF가 DHFR이 되고 이게 바로 THF,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THF가 이제 그 DTMP 등 이제 DNA 합성 재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트리메토프림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 DHFR을 억제를 해요. 얘가.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THF의 생성을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DTMP 등 이제 핵산 전분체가 이제 고갈이 되게 되고 DNA 합성이 정지가 되고 그래서 세균이 더 이상 증식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정균성인 거고. 네. 그래서 이 트리메토프림은 DHFR을 억제를 하고 이제 THF를 못 만들게 하고 그래서 DNA도 결국에는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정균성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HF가 없으면은 DTMP를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DTMP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얘가 이제 바로 그 티민의 네, 전구체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DTMP가 이 D예요. D. DTMP가 약자로 디옥시티미딘 모노포스페이트거든요. 그래서 DNA 속의 염기 중에서 티민의 전구체다. 그래서 THF가 없으면 DTMP도 합성이 불가하니까 DNA 합성이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걸 이용한 항생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사람보다 세균을 선택적으로 들을까?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백질을 만드는 예를 들면 리보솜의 구조 자체가 다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사람보다 세균에 더 선택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세포에도 물론 이 DHFR이 있어요. 근데 세균 DHFR에 대한 친화도가 사람보다 훨씬 더 높대요. 그래서 한 수백에서 수천 배 이상 차이가 나나 봐요. 그래서 치료 농도에서 세균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사람 세포에는 비교적으로 영향이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되게 고용량을 사용하거나 정말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뭐 골수 억제 이런 것처럼 사람 세포에도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일단은 사람보다 세균의 그 DHFR에 대한 친화도가 훨씬 높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메토프린 같은 경우에는 설푸나마이드랑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코트리 목사졸이라고 해요. 코트리 목사졸이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를 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SMX라는 게 바로 설파맥톡사졸이에요. 그리고 TMP가 트리메토프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설포나마이드 계열 중에 큰 항생제 그룹의 이름이에요. 이게 설포나마이드 자체가 큰 항생제 그룹의 이름인 거고, 이게 바로 설파메톡사졸인데, 이거는 이 설포나마이드 계열에 속하는 특정한 약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특정한 약물 이름이 바로 설파메톡사졸. 네,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한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포나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하이드로 푸트로에이트 신테이즈를 이제 억제를 하고 그래서 엽산의 합성의 초기 단계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리메토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 DHFR을 차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억제를 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차단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연속적인 차단이어서 이 둘을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되게 시너지가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임상에서는 되게 살균성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얘는 앞을 막고 얘는 뒤를 막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둘이 같이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높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UTI 요로 간염이 있을 때 네. 이제 1차로 혹은 되게 중요한 선택지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뉴모시스티스 지로바시라고 그 PCV 폐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랑 면역 저하 환자인 경우 예방 치료를 하고 이제 이 병용제의 형태로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그리고 톡소플라스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이고 또 이제 놀카디아 감염 같은 거 네. 그런 아니면 뭐 전립선염에서도 이제 이 트리메토프림이 전립선 침투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성은 과연 어떻게 생길까? 내성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DHFR 유전자가 변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약물이 잘 붙지를 않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효소가 과별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HFR을 많이 만들어서 약효를 되게 희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투과성 감소하고 이플럭스가 증가해서 약물 유입이 줄어들고 배출이 많아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병용을 할 때는 설푸너마이드 쪽에 내성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PABA 이거를 이제 과다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DHPS를 이거를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죠. 되게 똑똑하죠. 네, 그렇게 내성이 생긴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골수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나 호중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 그리고 혈소판 감소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고칼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트리메토프린 같은 경우 원이 세뇨간에 그 인액에 이제 아밀로라이드랑 비슷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칼륨 상승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약자냐면 에피텔리얼 나트륨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이 세뇨관이랑 집합관 세포에 있는 나트륨 통로예요. 근데 이 통로가 나트륨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면 이제 그 대가로 나트륨을 안으로 보내면 그 대가로 이제 칼륨을 이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나트륨이랑 칼륨이랑 교환하는 그런 원리죠. 네. 그리고 이제 아밀로라이드가 뭐냐면 이뇨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인액을 막아서 아밀로라이드가 나트륨을 이제 나트륨 제흡수를 줄이고 칼륨 이 배설을 또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혈중에 있는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트리메토프림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 트리메토프림의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트리메토프림도 구조작용이 이 아밀로라이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나트륨 채널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트륨 제흡수를 줄이고 칼륨 배설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그 아밀로라이드처럼 이 혈중에서의 칼륨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혈중의 칼륨 상승 위험이 있다. 아밀로라이드처럼 이제 아밀로라이드 같은 그런 칼륨 보정성 이뇨제처럼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부작용이다. 그리고 이제 혈청에 있는 크레아티닌도 이제 상승이 돼요. 근데 이건 좀 가짜 상승이죠. 이제 왜냐면 그 사구체 여과 감소가 아니라 이제 튜블 분비 억제로 인해서 가역적인 상승일 수가 있어서 신기능이 실제로 악화됐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리메토프림이 엽산의 기량작용을 해서 이제 임신 초기에 그런 신경관 결손 위험이 이론상으로 증가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피하고 대체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엽산을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약물이 뭐냐면 와파린이에요. 그래서 와파린이랑 병용을 했을 때 이제 INR이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ACE 이니비터나 ARB나 스피로노락톤과 이제 병용을 했을 때 고칼륨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트리메토프림이 이게 무슨 억제제다? DHFR의 억제제다. 네, 그래서 이 THF의 생성을 차단을 하고 이 DTMP를 고갈시켜서 이제 DNA의 합성을 정지해서 정균성의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SMX 이 친구랑 병용을 했을 때 연속 차단으로 되게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골수 억제, 고칼륨 혈증, 그리고 크레아티닌 가성 상승이나 그런 임신 초기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네, 아까 임신했을 때 먹으면 이 트리메토프림을 복용을 하면 그 임신 초기에 복용을 하면 이제 신경관 결손 위험이 이론상으로는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트리메토프림은 DHFR을 직접 멈춰서 엽산의 그런 활성형인 THF를 못 만들게 해가지고 DNA 합성을 멈추는 약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포나마이드랑 앞뒤로 함께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세균은 엽산을 전혀 이제 돌리지 못해서 강한 살균 효과가 나온다. 이거를 알면 좋고.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는 뭐 UTI나 PCP 이런 폐렴, 그리고 놀카디아, 그리고 톡소 예방이 이제 핵심이고, 부작용으로는 골수 억제, 고칼륨 혈증, 그리고 크레아티닌 가성 상승을 꼭 이렇게 떠올리면은 이제 안전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항생제 내성 기정 5번째를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아마 조금 의문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생제 내성 기전 2번째 그 핵산 합성 억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설푸나마이드랑 트리메토프린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서 또 다루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겠는데 이게 그냥 분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 어, 그러니까 그 핵산 합성 억제에서 우리가 키놀론, 리팜핀, 메트로니다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DNA 폴리머레이즈라던가 RNA 폴리머레이즈,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같은 핵산 합성 효소를 막는 약물이어서 핵산 합성 억제제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넓은 의미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DNA나 RNA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전구체, 퓨린, 피리미딘 이런 생성을 막는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막히니까 이제 이 핵산 합성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 넓은 의미로 분류를 한다면 핵산 합성 억제제로 묶을 수도 있어요. 분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핵산 합성 억제제에서도 마지막 4번으로 이제 언급을 제가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넓은 의미로는 엽산대사 억제제도 포함을 그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교재에서는 이제 이거를 대사 억제제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의미로 분류를 하면 5번째 세포대사 억제로 따로 생각을 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DNA랑 RNA를 만드는 그런 그 DNA랑 RNA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구체 생성을 막는 경우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곳에서는 설포나마이드랑 트리메토프림이 그 엽산 대사의 억제제다. 하지만 결국에는 DNA랑 RNA의 합성이 차단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트리메토프림도 이 DTMP 이거를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DNA를 못 만들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곳에서는 핵산 합성 억제제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엽산 대사 억제제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항생제 내성기전 5가지 다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좀 항생제를 좀 더 잘 분류를 해보고 또 잘 외울 수 있게끔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